안녕하세요. 아동미술 강사 최현미입니다. 명화와 함께하는 서양미술사 쉽게 알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근대와 현대 시기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게요. 근대 현대 미술사조를 살펴보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뭐뭐주의. 근대부터는 르네상스나 바로크처럼 하나의 양식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술 경향이 끊임없이 빠르게 등장해요. 새로운 경향이 등장하는 움직임은 시간이 갈수록 더 빨라지고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죠.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어요. 미국에서는 독립을 위한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프랑스는 왕실과 귀족의 계속되는 사치 생활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평민들은 혁명을 일으켜요. 프랑스 대혁명은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산업혁명과 과학 문명도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는 근대 시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미술이 나타났을까요? 신고전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에 나타나요. 화산재에 묻혔던 고대 도시 폼페이가 발견되며 고대 문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져요. 화려하기만 한 로코코 양식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단정하고 절제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반겼어요. 신고정주의 양식이 유행할 무렵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시민들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했어요. 프랑스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사고했던 고대 문화에서 혁명의 전통성을 찾고 싶어 했죠. 그렇게 고대 문화에 대한 관심은 고전 문헌을 통해 전해지는 영웅의 위대한 이야기를 신고전주의적 표현으로 담아내요. 신고전주의의 대표화가 다비드 역시 로마식 아치 배경 앞에 엄격하고 분명하게 소묘된 인물들을 표현했어요. 붓자국도 보이지 않는 매끈한 화면이 인상적인 작품이에요. 프랑스 혁명은 성공했지만 시민들의 삶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은 점점 비참해지고 불안한 현실에서 사람들은 개인의 감성, 상상력과 환상에 눈을 돌려요.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아름다움 대신 인간 본연의 감정과 생명력을 나타내려고 했어요. 제리코의 메두사호의 뗏목은 낭만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평가되는 작품이에요. 프랑스 식민지였던 세네갈로 프랑스인을 이송하던 메두사호가 실력도 없이 인맥으로 정부에 의해 선임된 선장의 무능력으로 조난당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구명보트를 타고 150여 명의 사람들은 뗏목에 태워 끌고 가다 밧줄을 끊고 도망쳐요. 적도의 태양 아래 12일 동안 배고픔과 공포와 싸우다 뗏목이 발견되었을 때 15명만이 생존해 있었던 사건이에요. 처절한 상황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정부의 무능력을 비난하는 정치적 의미 때문에 큰 충격을 준 작품이었어요. 처참한 상황과 다르게 안정감을 주는 건 두 개의 삼각형이 숨겨진 구도 덕분이에요. 사실주의는 낭만주의와 세상을 다르게 바라봤어요. 낭만주의가 억눌린 감정을 과감히 드러내면서도 현실을 도피하려 했다면 사실주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으려 했어요. 산업혁명으로 경제는 놀랄 정도로 발전했어요. 자본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된 반면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어요. 1등실이나 2등실에 탈 돈이 없어 3등실에 몸을 실은 한 가난한 가족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아이에게 젖을 물린 엄마, 삶에 지친 듯 무표정한 할머니, 비좁고 답답한 기차 여행에 지쳐 잠든 소년이 보여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로코코에서 명확한 윤곽으로 엄격함과 절제, 질서를 높이 평가한 신고전주의.
자유로운 색채에 격정적인 감정이 잘 나타난 낭만주의.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표현한 사실주의. 변화가 잘 느껴지나요? 사실주의와 함께 그러나 조금은 다르게 등장한 자연주의예요. 자연주의 화가들은 자연의 풍경, 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균형감 있고 고요한 분위기를 자아내요. 밀레는 프랑스 바로비종이란 마을에서 자연과 가난하고 소박한 농민들을 주인공으로 해 그림을 그렸어요. 해지는 들판을 배경으로 농민 부부는 하루 일과를 무사히 끝낸 것에 감사해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요. 따사롭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들이야말로 세계를 이끄는 진정한 주인이라 밀레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밀레는 그들을 존엄하고 강인하게 묘사해요. 인상주의에서 인상은 짧은 순간에 화가가 시각적으로 처음 지각한 사물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인상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빛의 순간적인 성질을 표현하고자 했어요. 순간을 표현해야 하기에 짧은 붓터치로 빠르게 그려져요. 지금은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지만 모네의 인상 해돋이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어요. 인상주의 인상파란 이름을 만들어낸 작품이기도 해요. 모네는 시간에 따라 성당에 들이운 빛에 따라 성당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동틀 무렵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모네는 시시각각 달라지는 성당의 풍경을 30여 점 그렸다고 해요. 그림자 부분은 검정색이 아닌 보색을 사용함도 볼 수 있어요. 신인상주의는 인상주의 화가들이 빛에 몰두하다 형태에 신경 쓰지 않음을 비판하며 나타났어요. 전묘법의 화가로 잘 알려진 쇠라의 그림이에요. 이것은 혼합되지 않은 순색의 작은 색점들을 캔버스 전체에 찍어가며 형태를 완성해가는 방식이에요. 인상주의자들이 팔레트나 캔버스 위에서 물감을 섞었다면 쇠라는 색의 혼합이 관람자의 눈에서 일어나야 한다고 믿었어요. 물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어두워지고 탁해지기에 쇠라는 이를 피하기 위해 물감을 섞는 대신 순색의 작은 색점들을 찍은 거죠. 연두 파랑 노란 점이 촘촘히 그려져 멀리서 보면 초록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색채 이론을 적용해 형태도 지키며 인상주의보다 더 섬세하게 빛을 그려냈어요.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렸죠. 이 그림은 꼬박 2년이 걸렸다고 해요. 반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고갱과 다툰 뒤 자신의 귀를 자른 사건 이후 생레미 요양병원에 있을 때 그려진 그림이에요. 병실 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에 기억과 상상을 더해 3일 내내 밤샘하며 그렸다고 해요. 반고흐는 밤은 낮보다 더 활기 넘치고 생생한 색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별이 빛나는 밤은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심하게 균형 잡힌 그림이에요. 사이프러스 나무와 교회 첨탑 등의 수직적인 형태들은 보는 이의 시선이 바깥쪽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해요. 어두운 사이프러스 나무는 반대편의 밝은 색으로 그려진 달과 균형을 맞추고 있고요. 이 시기에 필지는 더욱 두꺼워지고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으며 회오르치듯 꿈틀대는 듯한 선으로 별의 광채를 한껏 두드러지게 해요. 반고흐만의 강렬한 색채를 더해 내적이고 주관적인 표현을 보여주고 있어요. 반고흐의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 고갱의 작품이에요. 고갱은 반고흐와의 잠깐의 동거 생활을 마친 후 문명의 염증을 느끼고 원시사회에서의 인간의 본연의 감성과 순수한 자연의 예술을 찾아 타히티로 떠나요. 타히티에 있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여긴 이아오라나 마리아는
타히티의 원주민 말로 나는 마리아를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성모자상을 획기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고갱은 라파엘로의 성모자상보다 아름답다고 자부했다 해요. 고갱은 자신의 독창적인 그림을 그리기 위해 평면적인 형태, 강렬한 색채, 무엇보다 사실을 주관적인 감정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런 경향이 잘 드러낸 작품이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갱은 색채 효과를 감소시킨다 여겨 원근법이나 명암법의 사용을 거부했어요. 후기 인상주의 작가들은 이렇게 빛과 색채를 통해 각자의 개성적인 감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충실해요. 19세기 후반 상징주의는 사실주의, 인상주의, 과학적 색채 이론으로 표현한 신인상주의에 대한 반발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관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온 이들의 낯선 생활에 대한 힘듦이 현재에서 과거로, 현실에서 상상으로, 상상주의는 결국 상실된 것을 상상적으로 회복하려는 정신적 태도의 산물인 거죠. 상징주의를 표현하는 기법은 다양해요.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현실 너머의 초월을 지향하는 태도예요. 훗날 초현실주의에 영감을 준 르동. 실제 풍경 대신 환상적인 세계를 주로 다룬 프랑스 상징주의 작가예요. 키클롭스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외눈박이 거인 쪽을 말해요. 키클롭스의 비극적인 사랑을 르동은 자신의 상상력과 화사한 색채로 환상적인 이야기로 피워내요. 1890년부터 1910년까지 유행한 아르누보는 각국의 예술 중심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요. 민족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지만 기본적으로 내세운 것은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양식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이룬 미술이 곧 생활이 되는 것이었어요. 복구적 경향틀에서 유래된 요소들에 자연에서 추출한 형태를 융합하여 새롭고 적합한 양식을 만들어내요. 자연의 형태에서 비롯한 곡선 또는 추상적인 선과 모티브로 디자인된 생활용품과 실내 장식으로 산업화된 대도시의 복잡함과 지저분함에 지친 도시인들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한다는 의도 역시 포함되어 있고요. 아르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운 무아의 작품이에요.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특징적인 장식, 섬세한 색감이 풍부한 아름다움이 특징이에요. 1, 2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겪으며 20세기 미술은 과격할 정도로 혁신적이어서 미술 양식 역시 급속하게 교체되었어요. 어지러운 양식 속에 지켜온 하나의 주제는 외부에 보이는 현실보다 내부의 감정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현대 화가들은 전통적인 회화 규칙을 부정하며 사적 관심사나 경험, 상상력을 예술의 유일한 주제로 삼고 자연을 묘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형태, 선, 색채가 우위에 있는 순수 추상으로 옮겨가요. 제일 먼저 살펴볼 양식은 대상을 정확히 묘사해야 한다는 규칙에서 색채를 해방시킨 야수주의예요. 처음 야수주의 그림을 본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었어요. 마티스의 모자를 쓴 여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얼굴을 빨강, 노랑, 파랑, 초록으로 칠하고 배경도 비슷한 색으로 덕지덕지 칠해놓은 듯 보여요. 비평가들은 물감을 가지고 장난치던 아이가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혹평을 퍼부었어요. 야수주의란 명칭도 그들의 그림을 본 비평가가 그들을 야수들이라 비꼰대서 나왔다 해요. 야수주의 화가들은 모두 강렬하고 과장된 색채에 취해 있었어요. 그들은 대상을 묘사하는 데 쓰이는 전통적 색채 방법에서 해방되어 감정을 표현하는 데 색채를 사용해요. 이러한 경향은 다음 미술의 혁신을 몰고 올 입체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죠.
마티스가 대상을 정확히 묘사해야 하는 규칙에서 색채를 해방시켰다면 형태를 해방시킨 화가는 바로 피카소예요. 그림 속에 5명의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림 속 여인들의 모습은 아름답지도 사실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눈은 정면인데 얼굴은 측면으로 그려졌어요. 몸통도 조각조각 나뉘었고요. 어떤 비평가는 이를 보고 부서진 유리파편 같다고 했어요. 이집트 미술이 생각나기도 해요. 공간 속 원근법도 파괴되었고요. 피카소는 그림을 그릴 때 꼭 한 방향으로만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물은 방향에 따라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사방에서 보이는 모습을 모두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요. 오른쪽 위에 있는 여성의 얼굴은 특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이는 피카소가 자신이 좋아하는 아프리카 미술 속 탈을 그림에 그려 넣은 거라 해요. 이 작품은 피카소가 자신의 나라 스페인에 속한 작은 도시인 게르니카의 폭격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그린 작품이에요. 피카소는 이 그림을 통해 강력한 분노를 보여주는데 절망감을 표현하기 위해 무채 색상만을 사용하고 시민들에 당한 폭력을 연상시키기 위해 인물들을 의도적으로 비틀리고 왜곡되게 표현했어요. 입체주의적 들쑥날쑥한 선과 산산이 분할된 면은 공포와 혼란을 잘 나타내주고 피라미드 구성은 이거를 통합하는 데 기여해요. 뭉크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창성으로 현대인의 고뇌를 표현해내었어요. 특유의 어두운 화풍으로 고독과 불안을 표현했는데 이는 가족들의 연이은 죽음으로 내재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선과 강렬한 색채로 흔들리는 대자연 안에서 절규하는 인간이 표현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절규예요. 그는 참을 수 없는 공포심에서 광기를 일으키는 순간을 표현해요. 이렇게 뭉크는 왜곡된 형태와 색채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스타일로 자신만의 예술관을 정립하며 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예술가가 되었어요. 예술은 단순히 자연의 외적인 모습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한 뭉크예요. 그와 같이 에곤 실레도 외적인 세계나 삶을 진실되게 보여주려는 사실주의와는 다르게 내면의 모습, 특히 개인적인 진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생각을 슐레는 다양한 초상화 자화상 속에 표정이나 제스처로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자 했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세계는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여 농업 중심에서 산업사회로 이전해요. 오랫동안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탈리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이 늦었어요. 이탈리아 예술가들은 옛것으로 가득한 이탈리아가 다른 근대 국가처럼 발전된 기술과 빠른 속도감으로 가득 차길 바라죠. 미래주의는 1909년 이탈리아 시인 마리네티가 미래주의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돼요. 마리네티는 예술가들에게 용감하고 대범하며 반항적인 면을 보여줄 것을 호소하며 새로운 시대의 미는 속도의 미라고 말했어요. 보초니는 성큼성큼 걷고 있는 미래주의 조각을 통해 현대사회의 역동성을 보여줘요. 자코모 발라는 줄에 매인 개의 움직임을 속도감 있게 표현했어요. 한 화면에 많은 이미지를 겹쳐 표현했지요. 흔들리는 개의 꼬리와 발의 움직임 표현이 인상적이에요.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중 중립국인 스위스로 떠나온 예술가들 사이에서 생겨나요. 다다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몇몇 예술가들은 전쟁 속 현실에 분노하며 권위적인 것들과 불합리한 문명에서 나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다 생각했어요. 스위스에서 발생한 다다이즘은 유럽과 미국 등 전역으로 퍼져나가요. 기본 전략은 사회에 비판과 충격을 주는 거였어요.
더 진지한 목표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잠들어 있던 상상력을 깨우는 거였어요. 마르크 듀샹은 현대미술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 중 하나예요. 다다에서 초현실주의로 넘어가는데 큰 영향을 준 듀샹은 어느 날 가짜 서명까지 한 남자 소변기를 전시해요. 듀샹은 작품을 직접 만들지도 않고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사물들을 선택해요. 그리고 선택된 사물에 새로운 뜻, 작가의 생각을 부여해 작품으로 탄생시켰죠. 이를 레디메이드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물보다 순수한 상상력으로 창조되는 새로운 미술을 개척하며 미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 놓았어요. 2년 후 다다에 이어 초현실주의가 등장해요. 초현실주의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하고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중 하나가 의식의 통제에서 벗어나 즉흥적으로 그려나가는 방법으로 미로의 그림이 그러해요. 미로는 해, 달, 동물 같은 자연의 물체들을 특유의 생물과 같은 형태의 기호로 그려내요. 어떤 대상을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현상을 손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동 기술법이라 해요. 또 하나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표현으로 사물을 원래 크기와 다르게 그리거나 어울리지 않게 물건을 갖다 놓아 낯설게 느끼게 하는 방법으로 표현했어요. 더 페이즈망이라고 해요. 달리의 그림 속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크게 그려져 낯설어요. 하늘과 같은 벽도 그렇고요. 초현실주의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표현해요. 칸딘스키는 작품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사실적인 형태를 완전히 버리고 순수 추상화의 세계를 개척한 최초의 화가예요. 이러한 발견은 어느 날 외출했다 화실로 돌아온 그는 하나의 그림을 보고 깜짝 놀라 멈춰서 넋을 놓고 바라봐요. 그 그림은 주제가 없어 보이고 어떤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밝은 색면으로 구성한 그림이었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그림이 거꾸로 놓여진 것임을 깨달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 색채가 그림 내용과 관계없이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칸딘스키는 사실주의적 회화의 전통을 버리고 추상의 길로 들어서요. 그는 구성과 즉흥이라는 두 타입의 작품을 제작하는데 구성은 기악 형태를 의식적으로 배열한 것이고 즉흥은 어떤 의식의 통제 없이 자유자재로 그린 그림이에요. 1,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며 미국은 유럽국에 비해 피해도 적었고 전쟁을 통해 막대한 자본을 모았으며 전쟁을 피해 유럽의 지식인들이 미국으로 모이며 학문과 문학 등에서도 큰 발전을 이루게 돼요.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예술도시 파리는 현대미술의 중심지로 빛을 발하였지만 1950년 이후부터는 뉴욕의 추상표현주의가 왕자를 탈환해요. 추상표현주의자들은 미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들에게 있어 미술이란 창조의 결과가 아니라 창조 과정 자체를 의미한다는 결론을 내려요. 추상표현주의 작가들은 물감을 마구 흩뿌리거나 커다란 화면에 색을 펴발랐죠. 잭슨 폴록은 자신의 화실에 거대한 캔버스를 펼쳐놓은 채 붓을 내던지고 상업용 페인트를 들이붓거나 흘리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물감은 붓 끝이 아니라 폴록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졌어요. 이렇게 몸의 움직임을 이용해 그리는 기법을 액션 페인팅이라 해요. 이를 통해 폴록은 작가의 움직임도 작품의 일부분이라 인식시켜요. 이제 작품만이 아니라 작가의 행위도 중요한 의미가 된 거예요. 유머는 커다란 캔버스에 형태도 없이 똑같은 색만을 채워 넣었어요. 유머는 크기가 커질수록 감상자가 받는 감동도 커질 거라 생각했고 물감의 색과 질감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커다란 화면을 색면으로 가득 채운 그림을 색면회화라 해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는 냉전시대가 나타나고 세계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요.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자유로움은 더 확장되었어요. 1950년대 추상미술이 미국의 새로운 미술로 떠오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가들은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냈어요. 팝아트, 키네틱 아트,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현대미술이 등장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미술은 변화하고 발전해요. 첫 번째 시간에 보았던 그림인데요. 이제 순서가 조금 보이나요?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근대를 지나 현대까지의 미술을 살펴보았어요. 지금까지 간단하게 서양 미술사의 큰 흐름을 따라 그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대에 따른 그림의 의미와 가치를 좀 더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